옛날에 적 가난한 한 9살 소녀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약초를 뽑던 그 순간 야! 잡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실 그 여성의 정체는 조선의 왕비였는데 소녀는 여성이 누군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과 마주친 왕비는 혜야, 나 좀 숨겨줄 수 있겠느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소녀는 왕비를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과연 9살 소년이 쫓기던 왕비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소년에겐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초여름 새벽이었습니다. 산허리 절벽 근처 한 소년이 바위 틈에 가만히 몸을 숙이고 있었지요.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습니다. 손끝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은 아주 차분했어요. 소년이 손을 뻗은 곳에는 바위 틈 사이로 자라는 귀한 약초 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가늘디가 늘어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곧장 끊어지는 약초였지요. 도윤은 숨조차 천천히 고르며 손끝에 가만히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윤은 곧바로 몸을 낮추어 숲을 안으로 숨었습니다. 산짐승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오는 발소리였지요. 게다가 발을 디디는 방식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산을 자주 타는 자들의 움직임은 분명 아니었어요. 잠시 뒤 붉은 치맛자락 하나가 나무 사이로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도망쳐 오고 있었지요.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비단의 결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에 꽂은 장식도 절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그 뒤로는 검은 옷차림의 사내 넷이 뒤따르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다. 절벽 쪽이다. 여인은 결국 절벽 끝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뒤에서는 사내들이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숲을 사이로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지요.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얌전히 따라오시면 다치지는 않으실게요. 여인이 한 발 뒷걸음질을 쳤어요. 발끝이 절벽 끝 허공에 걸쳤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숲을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사내들이 잠시 멈칫하며 어린 소년을 쳐다보았지요. 왜 나이 놈이냐? 도윤은 여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아씨, 여인이 떨리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살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도윤은 갑자기 여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지요. 깍! 여인의 비명이 짙은 안개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내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놈이! 한 사내가 황급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나 아래는 그저 짙은 안개뿐이었지요. 바닥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내가 도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네 이놈!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도윤은 겁에 질린 듯 몸을 와들와들 떨었어요. 저는요. 저분이 갑자기 저를 꽉 붙잡으셔서 무서워서요. 어떤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 답하라! 도윤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본 적 없어요. 방금 떨어지신 그분 말고는요. 사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어요.
이 높이라면 살아남기 어렵겠구먼. 그래도 시신은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안개가 이리 짙은데 어찌 내려간단 말이오. 잠시 고민하던 우두머리 사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둘씩 갈라져 아래로 내려간다. 흔적 하나라도 찾는 자는 곧장 전하라. 사내들이 흩어져 산 아래로 사라졌어요.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요. 도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안개 아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씨, 무사하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곧 안개 아래 어딘가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올라왔지요. 나는 무사하다. 고맙다. 도유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소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절벽 옆으로 난 좁은 산길로 몸을 돌렸어요. 안개 아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길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길 끝에는 작고 은밀한 동굴 하나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허리에 흐르던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도윤은 절벽 옆 바위 틈으로 난 좁은 길을 빠르게 내려갔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길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가파르고 위태로운 길이었지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만한 곳이었습니다. 허나 도유는 익숙한 듯 맨발로 바위를 짚으며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절벽 중간쯤 내려가자 칠넝쿨이 잔뜩 얽혀있는 바위 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도유는 넝쿨며 가닥을 살며시 걷어낸 뒤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동굴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동굴 바닥에는 칠넝쿨과 소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커다란 완충망이 깔려 있었지요. 그 위에 떨어진 연화가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도윤은 동굴 구석에 숨겨둔 작은 물통을 꺼내 내밀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도리어 토할 수도 있어요.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통을 받아 입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지요. 그러고는 동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돌틈마다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지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덕 자리도 보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걸 다 네가 만든 것이냐? 네, 절벽 한가운데 어찌 이런 걸 만들어 두었느냐? 도유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약초 캐다 떨어질 때도 있고요. 산에서 사나운 자들 만났을 때 숨을 곳도 있어야 하니까요. 연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솜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요. 도유는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가 바깥을 살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손가락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엇을 보는 게냐? 발자국이요? 누가 이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밖이에요. 도유는 흙에 묻은 가루를 손끝으로 가만히 문질렀어요. 셋이 아니라 넷이었네요. 무어라? 아까 아씨를 쫓던 자들이요. 처음엔 셋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늦게 합류했어요. 연화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이 사람 발자국만 흑색이 달라요. 저 아래 개울 건너편 흙이거든요. 늦게 따라 올라온 거예요. 연화는 한참 동안 어린 소년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산골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닌 것 같았지요. 도유는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이상하게 생긴 풀임 몇 개를 손에 들고 돌아왔어요.
연화가 다시 물었지요. 이번엔 또 무엇에 쓰려는 게냐? 곧 비 올 거예요. 하늘은 맑은데? 저 새들 좀 보세요. 연화가 동굴 입구 너머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들이 평소보다 한참 낮게 날고 있었지요. 비 오기 전에 벌레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낮게 날아요. 도유는 풀잎을 작은 돌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독한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어요. 연화는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지요. 냄새가 너무 독하다. 쫓아오는 자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도유는 빻은 풀을 동굴 입구 주변에 골고루 뿌렸어요. 이 냄새 맡으면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산짐승도 가까이 안 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다. 흔적이 여기서 끊겼다. 연화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도유는 조용히 입구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산비탈 위쪽으로 검은 옷자락 몇 개가 나무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유는 한참 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상하네. 무엇이 말이냐? 도윤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저 사람들 관군이 아니에요. 연화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는 한밤중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절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산길에 남았던 흔적들도 대부분 지워졌지요. 허나 도윤은 새벽이 되자마자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화가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흔적은 비 오기 직전이 가장 잘 남아요. 그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봐둬야 해요. 도윤은 짧게 대답한 뒤 미끄러운 바위를 짚으며 절벽 위쪽으로 올라갔지요. 한참 뒤 돌아온 도윤의 손에는 젖은 화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줄줄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화살부터 연화 앞에 내밀었어요. 연화가 화살을 건네받자 표정이 굳습니다. 관군이 쓰는 화살이 아니었어요. 화살 끝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보는 순간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이 문양을 아십니까? 연화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궁 안사병들만 쓰는 표식이다. 도윤은 바닥에 화살을 내려놓았어요. 역시 이상했어요. 무엇이 이상했단 말이냐? 사람 잡으러 온 자들 치고는 발소리가 너무 거칠었어요. 관군은 산에서 저렇게 안 움직여요. 도윤은 젖은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넷이 올라왔고요. 2명은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나머지 둘은 계속 산 위만 빙빙 돌았어요. 어찌하여 그런 것이냐? 사람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무언가를 숨긴 자리를 뒤지듯이 움직였어요. 연화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도윤은 젖은 흙을 손끝으로 가만히 문지르며 말을 이었어요. 아씨가 도망쳐 나올 때 혹시 뭐 가져 나오신 거 없으세요? 연화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지요. 궁 안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쪽 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도윤은 재빨리 연화의 입을 막고 몸을 숙였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사내 둘이 빗속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분명 이 근처다. 시신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영의정 대감께서 직접 명하셨다. 연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영의정 민겸, 왕 바로 아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사내들이 멀어지자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찾는 게 아씨예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옷자락을 적시는데도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어딜 가려는 게냐? 저쪽 산으로 보내야지요. 도윤은 동굴 안쪽에서 낡은 집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진흙을 잔뜩 묻혔지요. 잠시 뒤 그는 빗길 위에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가는 사람처럼 흔적을 만들었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정령 속겠느냐? 급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봐요. 도윤은 일부러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핏빛이 도는 산열매 집까지 흙 위에 떨궜어요. 멀리서 보면 다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 흔적은 절벽 반대 방향 깊은 산속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도윤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독초 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저쪽으로 가면 한참은 헤매고 다닐 거예요. 잠시 뒤 예상대로 추격자들이 가짜 흔적을 발견했지요. 여기다! 피가 묻어 있다! 도망쳤다! 사내들은 서둘러 흔적을 따라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도 내려가야겠네요. 어디로? 도윤은 연화를 돌아보았어요. 산 아래요. 아씨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연화는 잠시 흔들리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어린아이의 말투인데도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동굴 박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산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안개가 짙게 깔렸고 산길 곳곳에는 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동굴 안에서 젖은 옷자락을 말리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한숨도 자지 않은 게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산새가 3번이나 놀랐어요. 누가 계속 산을 돌아다닌 거예요. 연화는 잠시 말이 없다가 도윤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지요. 이른 새벽 공기에서는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꼬마야, 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쫓기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허나 그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지요. 나는 중전이다. 산새 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어요. 도윤은 놀라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연화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펴보았지요. 왕비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연화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잠시 멍해졌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흘렸지요. 이상한 아이구나. 도윤은 다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무엇이 말이냐? 아씨, 쫓던 그 사람들이요. 도윤은 바닥에 나뭇가지를 들고 젖은 흙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광구는 이렇게 움직여요. 길을 넓게 벌리고 포위하면서 올라와요. 근데 어제 그 차들은 안 그랬어요. 도윤은 점 여러 개를 좁게 찍었지요. 서로 신호도 거의 안 하고요. 사람 찾는 것보다 빨리 죽이려고 움직였어요. 연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절벽 아래로 내려간 2명은 광군처럼 행동했는데 나머지 둘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이 움직이는 척만 한 거예요. 실은 서로 다른 명령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연화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어요. 궁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과 살려서 잡아가려는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격대 안에서도 한쪽은 죽이려는 자, 한쪽은 데려가려는 자가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도윤은 그런 연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누가 아씨를 살려두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이려는 쪽이 훨씬 많은 건 확실해요. 연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풍겨왔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다. 무어라? 도윤은 산 아래를 노려보았어요. 놈들이 산을 태우고 있어요. 잠시 뒤 연기 기둥이 안개 사이로 둥글게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추격자들이 산 아래쪽부터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친 자들. 도윤은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약초, 꾸러미와 작은 칼, 말린 음식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지요. 여긴 이제 못 써요. 어디로 가려느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위험하다. 계속 숨어만 있으면 결국 잡혀요. 연화는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지요. 그런데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둘러매며 말했어요. 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연화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도윤은 덧붙였지요. 아씨를 죽이려는 사람이 궁 안에 있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잖아요. 잠시 침묵하던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숨어있는 동안 저자들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밖에서는 산불 연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동굴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동굴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자리였습니다. 허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지요. 소녀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연화도 흙 묻은 치맛자락을 한번 털어내고 도윤의 뒤를 따랐어요. 발밑 바위는 아직도 비에 젖어 미끄러웠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짙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도윤과 연화는 해가 뜨기 전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 대신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산길만 골라 움직였지요. 중간중간 일부러 물가를 건너 흔적을 지웠고 마른 풀을 묶어 뒤쪽 발자국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발자국을 남긴 뒤 다시 돌아와 본래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평생 궁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모든 광경은 낯설고도 신기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도윤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산속 어딘가에 부모가 있었는지, 어쩌다 혼자가 되었는지, 그에게는 다 지난 이야기일 뿐인 듯 했지요. 반나절쯤 지났을 무렵, 산 아래 작은 장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소를 끌고 가는 농부, 생선을 늘어놓고 파는 상인, 술 취해 다투는 사내들, 어머니 손을 놓치고 우는 어린아이들까지 도윤은 처음 보는 세상을 바라보듯 조용히 눈을 굴렸지요. 연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신기하느냐? 사람이 너무 많네요. 허나 도윤은 금세 얼굴을 바꿨어요. 저 상인 거짓말하네요. 무어라? 도윤은 한 약장수를 가만히 가리켰지요. 산 약초를 섞어 파는데 손님한테는 귀한 약재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냄새가 달라요. 잠시 뒤 도윤의 시선이 한 사내에게 멈췄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이 지나치게 일정했어요. 도윤이 낮게 속삭였지요. 칼 숨기고 있어요. 확실하냐? 왼팔을 계속 안 움직여요. 칼이 떨어지지 않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연화 쪽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연화의 손목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고개 숙이세요. 곧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지나간 여인 못 봤소? 비단 옷에 머리 장식이 부서진 여인이오. 자객이었어요. 상인들도 비슷한 차림의 여인을 본 적이 있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엿장수 좌판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 옆판이 와르르 넘어지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됐지요. 도윤은 그 틈에 연화를 데리고 좁은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춰 섰어요. 연화가 숨을 몰아쉬었지요. 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찌 그리 빠르냐. 도윤은 담장 너머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는 방심하면 죽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잠시 뒤 도윤은 다시 걸음을 멈췄어요. 눈앞에는 거대한 궁궐 담장이 우뚝 서 있었지요. 도윤은 한참 동안 그 높은 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기와가 햇살에 반짝였고 담장 위로는 멀리 솟은 전각의 처마 끝이 보였어요. 저 높은 담 안에서 서로 죽이려 든다고요? 연화는 잠시 궁궐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 바깥에서 보면 그저 화려할 뿐이지만 저 안은 그 어떤 산속보다 험한 곳이다. 그리고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산에서 자란 자신이 저 거대한 담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처럼 실감 나지 않았지요. 발끝에는 산에서 묻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약초 자국이 까맣게 박혀 있었습니다. 허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꼬마야, 네.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도 되겠느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가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문 앞을 지키던 군사들이 연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오기 시작했지요. 중전마마! 중전마마께서 살아 돌아오셨다.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오자 연화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가만히 군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창을 든 군사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제 정말로 어린 소년이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궁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중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내관들과 궁녀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지요. 대신들까지 급히 불려오면서 편전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광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다들 왜 저렇게 뛰어다녀요? 연화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궁은 원래 작은 일도 크게 흔들리는 곳이다. 잠시 뒤 편전문이 천천히 열리고 왕 이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묵직한 소리를 냈지요. 날카로운 눈매의 마른 얼굴. 생각보다 젊었지만 어딘가 깊이 지쳐 보였어요.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특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이강은 연화를 보는 순간 굳어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허나 그 순간 대신 하나가 앞으로 성큼 나섰어요. 전하! 저 정체 모를 아이는 내쫓으셔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곧장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산에서 나타난 아이라 하옵니다. 중전마마를 홀린 게 아닙니까? 수상한 자입니다. 도윤은 가만히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마다 옷자락을 바로잡고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눈빛에 흐르는 동요까지 숨길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도윤의 눈빛이 왕의 손끝에 멈췄지요. 이강은 순간 손을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하 처음 뵙는 자리에 황송하오나 전하께선 독을 드신 듯하옵니다. 순간 편전 안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이놈이 감히! 대신 하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허나 도유는 계속 왕을 바라보았어요. 손톱 끝 색이 이상하옵고 입술도 마르고 숨 쉴 때 가슴이 자주 막히시지요. 이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도유는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손을 계속 떨고 계셨사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독을 조금씩 오래 드셔 오신 것이에요. 연화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왕의 의원들이 급히 나섰습니다. 가장 앞에 선 늙은 의원이 어수룩한 손짓을 하며 말했지요. 전하의 몸은 그저 정사로 인한 피로일 뿐이옵니다. 어찌 천한 산골 아이의 말을 믿으시려 하옵니까? 도유는 의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럼 어찌하여 전하 침소에서는 독초 냄새가 나옵니까? 순간 의원 하나의 표정이 무너졌지요. 도유는 그걸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독초를 오래 조금씩 드시면 저렇게 돼요. 몸이 천천히 갉아먹히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로는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편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강은 한참 동안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대신들이 당황한 얼굴을 했지요. 전하! 어찌 산골 아이를 가까이 두시려 하시옵니까?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대신들과 내관들이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편전 안에는 왕과 연화 그리고 어린 도윤만이 남게 되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강은 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옷자락을 다잡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중전. 네, 전하.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연화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흙 묻은 발에 낡은 집신을 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허나 그 작은 어깨 위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는 듯했지요. 연화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아이옵니다. 이강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요. 오직 왕의 손끝과 숨소리만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산속에서 사슴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왕 이강이 사람들을 모두 물린 뒤에도 편전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정령 독이 맞느냐? 도윤은 왕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리고 허락도 없이 왕의 손목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밖에 있던 내관들이 깜짝 놀라 움직이려 했지만 이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도윤은 왕의 맥을 한참 동안 짚었지요. 손가락 끝으로 손목의 떨림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숨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의원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도윤은 의원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편전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 냄새를 맡고 차가 담긴 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약재 서랍까지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잠시 뒤 도윤이 작은 약재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거 누가 넣었어요? 의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기력을 돕는 약재일세. 도윤은 봉지를 열어 천천히 냄새를 맡았어요. 천궁이랑 백부자네요. 그러하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일세. 도윤은 곧장 고개를 저었지요. 따로 드시면 약이 되지만 같이 오래 드시면 몸이 망가져요. 그야말로 독이 되는 거예요.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어린 놈이 의원 흉내를 내는구나. 허나 도윤은 약탕기 아래 남은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집어 보였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섞여 있어요. 무어라. 보수유요.
순간 의원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수유를 같이 쓰면 처음엔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윤은 왕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오래 두시면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피가 마릅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강도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약그릇을 자기 코앞까지 가져갔지요. 독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일부러 아주 조금씩 넣은 거예요.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전하! 큰일이 옵니다.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홍문관 부제학이 갑자기 쓰러졌사옵니다.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어디 계세요? 잠시 뒤 도윤과 연화 왕은 급히 홍문관으로 향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 회랑은 유난히 어두컴컴했습니다. 방 안에는 쓰러진 관리와 당황한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리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요. 의원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져 싸웁니다. 방금까지 차를 마시고 계셨다 하옵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하옵니다. 도윤은 시신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을 집어들었지요. 찻잔 안쪽 바닥을 손끝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검은 가루가 묻어났어요. 이분도 같은 냄새예요. 연화가 숨을 삼켰어요. 도윤은 천천히 방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저마다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그중 누군가는 그저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궁 안에서 계속 독을 쓰고 있어요. 왕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회랑 끝, 가물거리는 등불 사이로 검은 옷자락 하나가 휘리릭 스쳐 지나갔지요.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았느냐? 네, 누구더냐?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지요.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옷자락 끝에 금실이 박혀 있었어요. 연화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범한 내관도 평범한 궁녀도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궁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은 몰래 약재를 전부 바꾸게 했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독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궁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궁녀들은 산골 아이가 신기한 듯 자꾸 힐끔거렸지요. 허나 도윤은 사람 얼굴보다 바닥과 벽 그리고 냄새를 더 자주 살폈습니다. 연화가 곁에서 물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거짓말이요. 그걸 어찌 찾는단 말이냐? 도윤은 복도 바닥을 가만히 가리켰지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흔적은 거짓말 안 해요. 그날 밤 도윤은 일부러 잠든 척 하다가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랑마다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림자 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다 궁 뒤편 회랑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내관이 한밤중에 혼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등잔불을 들고 있었지요. 발걸음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들킬까 두려운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그 뒤를 밟았지요. 내관은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창고 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안에는 약재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내관은 그 중 하나를 열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품속에 숨겼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도윤이 깜짝 놀라 돌아보자 궁녀 하나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도윤은 곧장 태연한 얼굴을 만들었지요. 길을 잃었어요. 궁녀는 수상한 눈빛으로 도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짙은 향 냄새였지요. 허나 그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궁녀는 잠시 도윤을 살피더니 조용히 옆을 지나쳐 갔지요. 도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섰어. 궁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한 점이 곧 눈에 들어왔지요. 신발 자국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뒤로 걸어간 흔적이었어요. 발끝과 뒤꿈치가 찍힌 방향이 정반대였지요. 누군가 일부러 방향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일부러 흔적을 바꾸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연화의 처소로 한 걸음에 뛰어갔어요. 아씨, 창고를 봐야 해요. 연화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누군가 약재를 빼돌리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흔적을 만들고 있어요.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불이야! 불이 났다! 도윤과 연화는 곧장 처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궁 뒤편 창고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연기가 회색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갔지요.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내관들은 정신없이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불길을 바라보았어요. 매캐한 연기가 코끝까지 밀려왔지요. 저 안에 있던 약재 상자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봉투들, 이제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왜 하필 저 창고냐? 바로 그 창고예요. 제가 어젯밤 내관을 따라간 그 창고.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은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이제 저쪽도 우리를 알아챈 것 같아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무엇이 말이냐?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다급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늘어요. 도윤의 눈빛은 차분했지요. 연화는 그 어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는 듯했어요. 불이 난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회랑 안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궁녀들과 내관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의원들은 약재를 꺼내려 소리쳤지요. 여기저기서 비명과 발걸음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허나 도윤은 불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불이 이상해요. 연화가 물었지요.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너무 빨리 번져요. 보통 약재 창고는 이렇게까지 빨리 안 타요. 도윤은 바닥을 손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끈적한 기름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일부러 기름을 뿌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지요. 복도 끝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곧장 연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숙이세요. 휙,
순간 칼 하나가 날아와 벽에 콱 박혔지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 셋이 불길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칼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였지요. 죽여라! 궁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허나 도유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았지요. 촛불, 넘어진 기름통, 벽에 걸린 비단천, 닫을 수 있는 무거운 문, 저 위에 매달린 장식 나무틀. 도유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피하던 그 방식 그대로였어요. 그러고는 곧장 기름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길게 퍼져 나갔어요. 자객 하나가 거칠게 달려드는 순간 도유는 촛불 하나를 집어 던졌지요. 확! 불길이 바닥을 따라 번졌습니다. 자객들이 깜짝 놀라 급히 방향을 틀었어요. 뒤로 물러서라! 바로 그 순간 도유는 벽에 걸려있던 긴 비단천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비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기름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크! 도유는 곧바로 옆에 있던 무거운 문고리를 발로 걷어찼지요. 쾅! 닫힌 문이 다른 자객의 몸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객 셋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도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를 데리고 회랑 안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지요. 허나 마지막 자객 하나가 다시 칼을 들고 끈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벽에 걸려있던 등불 하나를 발로 차버렸어요. 등불이 떨어지며 천장줄을 그대로 태웠지요. 우지지 위에 매달려 있던 장식 나무 틀이 그대로 자객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흐아! 자객 셋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연화는 숨이 막힌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너 대체...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산에서는 힘센 짐승이랑 정면으로 싸우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발이 빠르면 발을 묶고, 눈이 좋으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멀리서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대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저런 일을 한단 말인가. 도유는 그런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칼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칼 손잡이 끝에는 익숙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봤던 바로 그 사병들의 문양이었어요. 도유는 칼을 천천히 집어들었지요. 문양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연화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이자들도 같은 자가 보낸 개로구나. 도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누가 뒤에 있는지 거의 분명해졌어요. 연화의 손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영의정 민겸.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떠올랐어요. 저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도유는 칼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누가 죽을지 몰라요. 연화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린 눈동자 안에 어른보다도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지요. 자객이 궁 안까지 숨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 안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회랑마다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했고 내관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단속부터 했지요. 대신들 역시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중전마마께서 돌아오신 뒤부터 일이 심상치 않구나. 궁 안에 수상한 자들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도유는 그런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궁 전체가 떠들썩한데도
오직 한 사람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지요. 영의정 민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편전 바깥 긴 회랑을 걷다가 처음으로 민겸과 마주쳤어요. 회색 관복을 입은 노인이 수행원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주변 대신들이 미리 길을 비킬 정도로 위압감이 강했습니다. 민겸은 도윤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네가 그 아이로구나. 도윤은 대답 없이 민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겸이 작게 웃었어요. 중전을 살리고 궁 안소랑까지 잠재웠다 들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민겸은 천천히 도윤 가까이 다가왔지요. 허나 궁은 산과 다르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산골 아이 하나가 이 큰 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으냐? 잠시 회랑이 조용해졌지요. 도윤은 민겸 뒤에 늘어선 수행원들과 바다 그림자를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는 호랑이도 덫에 걸리옵니다. 순간 회랑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주변 대신들 얼굴이 굳어졌지요. 허나 민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 말을 남긴 채 민겸은 수행원들과 함께 지나가 버렸지요. 도윤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냄새를 맡았어요. 약재 냄새였지요. 백부자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자기 처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지요.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낮에 나갈 때는 닫아두었던 창이었어요. 도윤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대신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바닥에 먼지, 문 그림자, 창틀에 남은 흔적. 잠시 뒤 도윤은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문틈 아래로 살며시 굴렸어요. 또르르.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휙. 무언가 문틈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뒤로 뺐어요. 곧 창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밖으로 몸을 날렸지요. 도윤은 이미 복도 바닥에 물을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잠시 휘청였어요. 그 사이 도윤은 옆에 걸려있던 등잔을 발로 살짝 건드렸지요. 툭. 불빛이 꺼지며 회랑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사내는 방향을 놓친 채 잠시 멈칫했어요. 도윤은 그 틈에 반대편 회랑 뒤로 몸을 숨겼지요. 잠시 뒤 누구냐? 방금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허나 이미 검은 옷의 사내는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군사들이 사라지고 난 뒤 도윤은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기둥 아래 떨어진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비단 끝에 금실 무늬가 아주 작게 박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문양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낮에 민겸 곁에 서 있던 수행원의 옷자락에서 바로 그 무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연화를 찾아가 천 조각을 내밀었어요. 연화는 무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영의정.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자는 제가 계속 궁 안에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거라. 허나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무엇이 말이냐? 도윤은 손 안에 천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급한 사람일수록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저쪽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왕 이강은 대신들과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독 사건이 계속되자 왕도 더는 숨길 수 없다 판단한 것이지요. 편전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누구 하나 편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도유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어린아이가 끼어 있을 자리가 아니었지요. 허나 왕이 직접 드리라 하였기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지요. 또 누군가는 괜히 목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지요. 민겸 옆에 비스듬히 서 있던 한 관리였어요. 평소엔 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코를 살짝 찡긋했지요. 이상한 냄새가 풍겼지요. 향, 냄새로 덮어두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관리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사이에 검은 가루가 끼어 있었지요. 잠시 뒤 왕이 입을 열었어요. 궁 안에서 독이 사용되었다. 짐은 반드시 그자를 찾아낼 것이다. 순간 그 관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요.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몰래 그 관리의 뒤를 따라갔어요. 관리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궁 뒤편 창고 쪽으로 움직였지요. 도윤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발소리를 죽인 채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관리가 작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듯 거미줄까지 보였지요. 도윤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돌 하나를 밀어 올렸어요. 평범해 보이는 바닥돌이었지만 사실은 위장이었던 것이지요. 그 아래에는 작은 항아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항아리 하나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숨기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세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도윤이 어느새 창고 입구에 서 있었지요. 남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약재를 정리하던 중이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짓말이네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지요. 도윤은 항아리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향, 냄새를 너무 많이 뿌리셨어요. 독 냄새 숨기시려고 그러신 거죠? 남자는 급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그리고 계속 왼손만 숨기고 계시잖아요. 도윤은 남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을 자주 만진 사람들은 손끝 피부가 까칠하게 거칠어져요. 남자는 결국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허나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군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연화가 이미 사람을 보내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붙잡혔어요. 군사들이 항아리를 열어보자 안에서는 문제의 약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오수유, 백부자, 그 외 알 수 없는 검은 가루들까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약재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충격받은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누구의 짓이었느냐? 남자는 입을 다문 채 떨고만 있었어요.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가만히 집어들었지요. 거기엔 특정한 날짜와 약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동쪽 창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연화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아직 더 있어요. 연화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손안에서 가만히 접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가야 해요. 위험하다. 빨리 가지 않으면 또 태워버릴 거예요. 연화는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를 함께 보낼 것이다. 혼자 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창고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지요. 밤바람이 차갑게 그의 옷자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짙은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어요. 동쪽 창고는 궁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낡은 처마 끝에서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도윤과 연화, 군사 몇이 몰래 그곳으로 향했어요.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녹슨 자물쇠에는 거미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허나 도윤은 문 아래 바닥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더니 말했어요. 최근까지 누가 드나든 자국이에요.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먼지 색이 달라요. 오래된 먼지는 회색이고 새로 묻은 발자국은 갈색이에요.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곡식 포대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창고였습니다. 허나 도윤은 곧장 구석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벽돌 하나를 가만히 손으로 눌렀지요. 딸깍. 숨겨진 공간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었지요. 군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에는 두꺼운 장부와 함께 수십 개의 금괴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도윤은 장부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부터 이상했어요. 약재 이름, 날짜, 금액,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허나 뒤로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사병 운용 기록, 무기 거래 내역, 독을 사고 판 흔적, 도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왕이 쓰러지면 서쪽 군영이 움직인다. 연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로구나. 그저 권력 다툼이라 여겼던 일이 이미 나라를 뒤집을 음모로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습격이다! 적이다! 창고 밖으로 화살이 쏟아지듯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도윤은 곧장 등불을 입김으로 꺼버렸지요. 창고 안이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엎드리세요. 푹, 푹. 화살이 벽에 박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남은 군사들이 급히 문을 막아섰지요. 밖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급히 물었어요. 어찌해야 하느냐? 도윤은 어둠 속에서 창고 바닥을 빠르게 살폈지요. 손끝으로 더듬으며 숨겨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에 다른 길이 있어요. 도윤은 곡식 포대를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지요. 쿵, 쿵. 낡은 포대 아래에서 오래된 배수로 입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냐. 옛날 궁 지을 때 물 빠지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막혀 있으면 우리도 끝이지만요. 도윤은 입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요. 다행히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면인들이 문을 부수기 직전 도윤은 연화를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장부 챙기세요. 저 사람들이 제일 숨기고 싶은 게 바로 저거예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속 깊숙이 끌어안았지요. 도윤은 먼저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캄캄한 통로였어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바닥에 축축하게 남아 있었지요. 군사 하나가 마지막으로 들어와 위에서 다시 포대를 끌어다 덮었습니다. 쾅! 그 순간 창고 문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화살을 들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허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창고와 흩어진 곡식 포대뿐이었습니다. 복면인 하나가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놓쳤다. 빨리 뒤를 쫓아라. 배수로 안에서는 도윤과 연화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울리고 있었지요.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장부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 안의 글자들이 누군가의 목숨이자 누군가의 끝이 될 것이었지요. 도윤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발끝부터 디뎌요. 여기 물 흐른 자국이라 미끄러워요. 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좁고 캄캄한 통로 안쪽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지요. 배수로를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온 연화와 도윤은 폐창고 뒤편 우물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옷자락에는 흙물과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연화의 비단신은 이미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멀리서는 아직도 군사들의 고함과 화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연화는 품 안의 장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겸이 결국 움직였구나. 도윤은 숨을 고르며 궁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궁 곳곳에 횃불이 켜지고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불에 띠를 두르듯 정문, 동문, 서문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이미 주요 문을 막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잠시 뒤 태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갑옷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큰일이옵니다. 영의정이 군사를 움직여 싸웁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하께서는? 편전에 갇히셨사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대체 명분이 무엇이라더냐. 태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전마마와 산골아이가 영모를 꾸몄다고 거짓을 퍼뜨려 싸웁니다. 연화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어요. 결국 일이 되는구나. 허나 도윤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지요. 그는 궁 지도를 펼쳐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군사들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태무가 손가락으로 빠르게 위치를 짚었어요. 동문, 서문은 이미 장악되어 싸웁니다. 지금은 편전 주변까지 병력을 모으는 중이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궁 구조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막힌 길 있어요. 무슨 소리냐? 궁은 원래 도망치라고 만든 길도 많아요. 도윤은 며칠 동안 궁을 돌아다니며 눈에 새겨두었던 길들을 떠올렸어요. 사용하지 않는 회랑, 닫힌 창고, 낡은 배수로, 천장으로 이어진 좁은 연결 통로.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시간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도윤은 궁 곳곳에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빈 기름통은 복도 모서리에 숨겼고, 오래된 문짝 아래에는 가는 줄을 연결했어요. 창고 위에는 돌무더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약초도 곳곳에 준비했지요. 천장에 매달린 장식줄에는 미리 끊어둘 칼자국까지 새겨두었습니다. 태무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이걸 다 언제 생각해둔 것이냐? 도윤은 밧줄을 단단히 묶으며 대답했어요. 산에서는 쫓기기 시작하면 도망갈 길부터 만들어요. 연화는 도윤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잠시 뒤 군사 하나가 급히 뛰어왔지요. 영의정이 움직이옵니다. 민겸의 군사들이 중앙회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십 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왔네. 태무가 칼을 뽑아 들었지요. 싸울 준비를 해야 하옵니다. 허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도윤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쫓는 쪽이에요. 그 시각, 민겸은 군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도망칠 곳은 없다. 민겸은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 어둠 속에서 어린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지요. 영의정, 대감. 민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긴 회랑 끝,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절 찾고 계셨죠? 민겸이 비웃듯 입꼬리를 더 올렸지요. 겁도 없이 제 발로 나왔구나. 도윤은 천천히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잡으러 와보세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휙 사라졌어요. 민겸의 얼굴에 싸늘한 웃음이 번졌지요. 쫓아라. 군사들이 우르르 도윤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회랑을 가득 채웠어요. 허나 바로 그 순간부터 궁 전체가 거대한 덫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겸의 군사들은 도윤을 쫓아 궁 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칼과 창을 들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허나 이상하게도 복도가 자꾸 갈라졌어요. 앞문을 지나면 옆문이 닫혔고, 닫힌 줄 알았던 길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지요. 미리 누가 옮겨둔 듯한 가구들이 계속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놈이 대체 어디로 간 게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푸슉. 천장에서 회색 연기가 쏟아져 내렸지요. 콜록, 콜록. 이게 무슨 냄새냐? 도윤이 약초를 태워 만들어 둔 연막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그 틈에 도윤은 다른 회랑으로 옮겨가 숨겨둔 줄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쿠궁. 위쪽에 쌓아두었던 돌무더기가 와르르 무너지며 군사들의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뒤쪽 군사들이 다급히 소리쳤어요. 뒤로 물러서라. 허나 이미 늦었지요. 바닥에 흩뿌려진 기름 때문에 발이 미끌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군사 위로 뒤쪽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졌어요. 아수라장이 된 복도 사이로 도윤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지요. 민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작 어린 놈 하나가. 바로 그때였어요. 확! 복도 양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지요. 도윤이 미리 놓아둔 촛불이 기름줄에 불을 옮겨 붙인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겁에 질려 뒤로 우르르 물러섰어요. 불이다. 길이 막혔다. 민겸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겁먹지 마라. 그저 불길일 뿐이다. 허나 그 순간 앞쪽 바닥이 콰직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낡은 판자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함정문이었어요. 군사 여러 명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지요. 비명이 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회랑 끝에서 도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먼지투성이 얼굴로 민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의정, 대감. 민겸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내 놈이 감히. 도윤은 천천히 바닥을 가리켰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발밑을 못 보더라고요. 민겸이 순간 자기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줄 하나가 걸쳐져 있었어요. 허나 이미 늦었지요. 툭. 도윤이 마지막 줄을 끊어버리자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종각 장식이 무너져 내렸지요. 쿠웅. 민겸과 남은 군사들이 충격에 휩쓸려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군사들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로 그 순간 태무와 궁수비군이 뒤쪽에서 들이닥쳤지요. 역적 민겸을 포위하라. 도망치려던 민겸은 결국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말았어요. 회색 관복에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요. 민겸은 끝까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랐어야 돼. 왕비와 왕 모두 죽였어야 돼. 도윤은 조용히 그 눈빛을 마주했어요. 사람 죽이려고 산까지 태운 것부터 잘못한 거예요. 민겸은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평생을 권력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회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흙 묻은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쳤어요. 그녀는 무릎 꿇린 민겸 앞에 잠시 멈춰 섰지요. 전하의 약에 독을 넣고 나를 산속에서 죽이려 했더냐. 민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다물면 죄가 사라질 것 같으냐.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짙은 분노가 흐르고 있었어요. 태무가 민겸을 일으켰지요. 군사들이 그를 끌고 회랑 밖으로 나가는 동안 도윤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부서진 장식, 흩어진 돌무더기, 꺼져가는 불씨. 산속 함정 자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지만 그 원리는 결국 똑같았지요. 연화가 도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네, 덕분이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 동쪽 하늘 끝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겸이 붙잡힌 뒤 궁은 며칠 동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부 안 기록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겸과 관련된 대신들도 줄줄이 끌려갔지요. 오랜 세월 단단해 보였던 권력의 그늘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왕 이강은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조금씩 잠을 이루었지요. 얼굴빛도 한결 밝아졌고 대신들 앞에서 정사를 볼 때도 이전 같은 가쁜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연화는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흙바닥에 누워있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리가 꿈만 같았지요. 허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어린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왕은 도윤을 편전으로 가만히 불렀습니다. 이강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덕에 짐과 중전, 그리고 이 궁이 모두 살았다.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지요.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돈이든 벼슬이든 무엇이든 내릴 수 있다. 허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궁보다 산이 더 편합니다. 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독을 타는 약그릇도 없으니까요. 왕은 가만히 피식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연화는 그런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도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낡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작은 약초 꾸러미를 어깨에 둘러맸어요. 연화가 국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정녕 가야 하느냐? 도윤은 짐꾸러미를 한번 추스르며 웃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화도 작게 웃었어요. 다시 볼 수는 있겠지. 약초 필요하시면 내려올게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넸지요. 그 안에는 잘 벼린 약칼 하나와 고운 비단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쓰거라.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지요. 작은 등 뒤로 국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오고,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어떤 소년 의원이 살고 있는데 다른 의원이 못 고치는 병도 척척 고치고 독은 그저 냄새만 맡고도 알아낸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는 그가 귀신보다 무섭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산신령 같다고 수군거렸지요. 장돌뱅이들 사이에서 산에 들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년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입을 모았지요. 산속 그 아이는 사람 마음 속 거짓말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것. 연화는 가끔 혼자 말을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절벽 앞에 서면 늘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어린 소년. 그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지요. 연화는 바람에 흔들리는 칠넝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너머에서는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이상한 인연이었구나.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약초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산골 차잎이었어요. 연화는 그 꾸러미를 절벽 옆 바위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지요. 바람이 한 번 산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칠넝쿨이 흔들렸고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어요.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뒤로는 산이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한 어린 소년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지요. 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도윤은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길러낸 그 아이 또한 세상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 어느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이야기였지요.